여러분,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R로 출석 체크 못하신 분은 이번 주 스터디 때 멘토분께 출석했다고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때는 파이썬 기본 문법 두 번째 차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컴프리hension부터 함수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의 첫 번째는 단일 조건문인데요. 먼저 조건문은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if else문과 if elif else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하면 특정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할 코드와 그렇지 않을 경우 실행할 코드를 나눌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조건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다중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문법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조건을 평가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보게 되면 조건문이 이제 언제일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문법입니다. 파이썬의 for문은 인터러블한 객체를 순회하면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터러블 객체는 리스트, 딕셔너리, 세트, 문자열, 튜플, 바이트 등 여러 가지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이썬의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while문은 특정 조건문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초기식은 반복을 제어하기 위해 설정하는 변수이고 변화식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값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면 i가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반복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break, continue, pass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break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문은 이제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행 중인 반복문을 즉시 종료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i가 딱 3이 되는 순간 반복문이 종료가 되고 3은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continue는 현재 반복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코드는 홀수 값에서 continue를 만나 실행을 건너뛰고 짝수값만 출력하게 되는데 자세한 거는 실습 시간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스입니다. 이제 패스는 이제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구문이 필요는 하지만 실행할 내용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터러블 객체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반복 가능한 이터러블 객체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range, enumerate, zip가 있습니다. 어, 레인지를 먼저 보게 된다면 레인지 함수는 스타트부터 스타트 이전까지 스텝 간격으로 값을 생성하는 이터러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를 쓸 때는 스타트, 스탑, 셋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적어줘야 하고요. enumerate도 마찬가지인데 enumerate 함수는 이터러블 객체를 받아서 각 요소의 인덱스와 밸류를 함께 반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매개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인덱스 시작값을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0으로 되게 됩니다. 지프 함수는 여러 개의 이터러블 객체를 받아서 각 객체의 인덱스별을 값으로 묶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리hension은 파이썬에서 이터러블 객체를 간결한 코드로 생성할 수 있는 문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전적으로 내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문과 반복문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컴프레hen션을 사용해서 좀 더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컴프레hen션에서는 크게 리스트, 셋, 딕셔너리,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먼저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션은 리스트를 되게 간결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파이썬에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실행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문법이기에 적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구조와 다른 이제 활용이 된 문법 구조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고 실습 코드에서 직접 적용하시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본 구조인 표현식과 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코드는 일반적인 폴문을 사용한 리스트 생성 방식인데요. 이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변환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가 되게 다르게 생겼고 아랫게 조금 더 간결하지만 동일한 결과인 0에서부터 5까지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첫 번째 코드를 두 번째 코드로 압축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표현식과 폴문, if문을 합치게 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만 리스트에 포함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코드를 보면 리스트를 만들고 폴식을 쓰고 그 안에 if를 넣고 if문을 넣고 다시 어펜드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총 5줄인데 이 코드 5줄 되는 것을 두 줄로 압축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했지만 변환되는 값은 똑같이 135 홀수 값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f문과 펄문인데요. if else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변환해도 똑같이 위에 코드와 아래쪽 코드가 똑같은 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기본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평소에도 배우고 인지를 하고 있던 값이 그냥 하나의 한 줄의 식으로 압축돼서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중 펄문을 사용하게 되면 중첩 펄문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의 펄문을 사용해서 여러 리스트의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제 위에 코드를 보면 총 5줄로 되어 있죠. 처음에 빈 리스트 값을 만들고 아래에 foreign range 6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고 또 그 중첩으로 for를 하나 더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append를 해주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코드처럼 이제 for의 중첩 폴문을 하나의 코드로 다 넣어버려가지고 한 번에 출력되게끔 간결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중첩 폴문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if문이나 폴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의 리스트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이제 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한 코드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폴문을 사용을 할 때 이제 한 줄 한 줄 코드를 쓰는 것보다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바꿔서 연습하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차부터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면 내장 함수, 모듈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문명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장 함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로 뭐 민이나 맥스와 같은 함수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모듈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 모듈 함수는 이제 또 실습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희가 직접 쓰는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모아서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명 함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로 간단한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직접 함수로 정의해서 재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장점은 코드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기능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동일한 기능을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다는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치 인수입니다. 이제 위치 인수, 인수는 arguments라고 하는데요. 이 arguments를 통해 입력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인수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하고 인수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반환하는 프린트 값은 2,3, 두 번째는 3,2인데 반환하는 값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치 인수를 언패킹하는 방법입니다. 함수 호출 시 순서대로 인수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별표를 사용하여 리스트 또는 튜플의 값을 개별 인수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A 리스트의 요소들이 자동으로 X, Y, Z 자리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6이라는 결과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수가 4개지만 만약에 함수는 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인수는 4개지만 함수는 3개만 받기 때문에 이제 타입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와 이제 언패킹하는 리스트 요소 개수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변인수 함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변인수는 함수에 전달하는 인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용됩니다. 이때 argument, 이제 별표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인수를 투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제처럼 리스트의 모든 요소가 개별 인수로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리스트 A의 값을 언패킹해서 가변 인수로 전달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스트 B를 언패킹해서 가변 인수로 전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A의 길이에 따라 다른 개수의 값을 전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B의 값이 더 많아서 출력값도 하나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gument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인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튜플로 저장이 되고 변수를 사용하면 리스트 또는 튜플의 값을 개별 인수로 언패킹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입력값의 개수 차이일 뿐 동작 방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인수입니다. 이제 키워드 인수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이름으로 지정해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키는 value, 이 형태로 인수를 전달할 수 있고 입력 순서와 관계없이 동작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특징 크기의 별을 출력하는 함수를 예제로 보면 가로는 3, 세로는 5로 이제 별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했고 이제 기본값을 설정해서 호출 시 일부 인수만 입력 가능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딕셔너리 언패킹입니다. 딕셔너리 언패킹은 두 개의 별표를 사용해서 딕셔너리의 키밸류쌍을 함수의 키워드 인수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딕셔너리의 키는 함수의 매개 변수 이름으로 value는 입력값으로 매칭이 됩니다.
때문에 이 예제를 보면 가로는 4, 세로는 3 함수의 매개 변수에 자동으로 할당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제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하는 가변 임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별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별표 두 개를 이제 키워드 어규멘트라고 부르는데 키워드 어규멘트를 이용한 가변 임수 함수를 사용하면 키워드 인수를 개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함수 내부에서 딕셔너리처럼 키와 밸류의 쌍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예제로 번역을 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 C라는 딕셔너리를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 C로 언패킹해서 키와 밸류의 형태로 전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하면 이제 함수 호출시의 값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개 변수 초기값 지정입니다. 이제 앞 예제와는 다르게 기호를 추가하는 번역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호를 이제 물결로 기본값을 설정해서 함수 호출 시에 기호값을 생략하면 물결이 자동으로 출력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 지역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이고 이제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가 되고 이제 해당이 되는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옆 오른쪽에 예제가 있는데 x는 1000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함수 내부에서 x는 20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역 범위라고 설정된 이 안에서만 x 변수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린트 x를 했을 때와 이제 전체 지역 범위 내에 있었던 x를 출력했을 때 다른 값이 출력되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함수 내부에서 또 전역 변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로 처리가 되는데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면 함수 내부에서도 전역 변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x를 사용하지 않으면 x는 20이 지역 변수로 처리가 되고 글로벌 x를 선언하면 함수 내부에서도 전역 변수 x의 값을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또 non-local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non-local 키워드는 이제 이중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를 수정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글로벌 키워드는 전역 변수를 수정하는 반면에 논로컬은 바로 바깥 함수의 변수를 수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논로컬 x를 사용하면 이제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x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만약에 논로컬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 함수에서 새로운 x를 만들어 버려 외부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명함수의 람다입니다. 람다는 이름이 없는, 즉 익명함수이고요. 간단한 연산은 한 줄로 처리할 때 사용이 됩니다. 기존 def 함수보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이제 람다 함수의 특징으로는 이제 한 번만 사용될 함수라면 def 없이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절약이 가능하다. 또 내부에서 변수 할당이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매개 변수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람다를 이제 맵과 필터의 인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람다 함수는 맵과 필터와 함께 사용하면 강력한 이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맵은 이제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변환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리스트의 각 요소를 변환하는데 사용이 되고 차례대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 차례대로 위에는 일반 함수를 사용했고 아래는 람다 함수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맵을 사용하면 반복문 없이 이제 객체를 받아서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의 각 요소에서 동일한 연산이 작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람다를 사용하면 좀 더 간결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필터는 이제 조건에 맞는 요소만 말 그대로 필터링하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리스트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필터링해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필터는 true를 반환하는 요소만 남기고요. 이제 람다를 사용하면 조건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로컬을 활용해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첫째 주에 이어서 되게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조금 내용 정리를 보자면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고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컨티뉴, 패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터러블 객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이터러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range, enumerate, zip 세 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한 리스트 컴프레이션의 문법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함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내장 함수, 그리고 불러와야 하는 모듈 함수, 저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코드를 간결하게 짤 수 있는 람다 함수인 익명 함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위치 인수라는 또 개념이 나왔고 키워드 인수, 그리고 이것들을 언패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매개 변수로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서 대해서 배우고 람다를 맵과 필터의 인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실습 파일을 같이 보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지금이 26분이니까 10분 뒤인 3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실습 파일 다 여셨나요? 네. 혹시 어떤 환경에서 열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피터에서 여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코랩에서 여신 분, 혹시 VS 코드에서 여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인데 이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조건문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습 때 봐야 될 것은 조건문의 끝에 콜론을 사용해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에 콜론을 달지 않으면 계속 실행문이랑 구분이 되지 않겠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 true라는 조건이 하나이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이제 바로 프린트에서 참입니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false일 때는 이제 아무것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조건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true가 기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위에랑은 좀 다르게 이제 기본 값이 true라는 것을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와 다르게 true, false 이게 없더라도 기본 값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라고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if else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학회를 설명회를 드리면 수강이 가능하지만 이제 듣지 않으면 수강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문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값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끝에 내가 끝날 때는 else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건을 여러 개 계속 달고 싶다 하면 끝은 else로 끝나되 그 안에 계속 elif를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요. 네, if 안에는 elif가 올 수 있고
근데 또 이 if문 조건 안에 또 이중으로 if를 달고 싶으면 탭을 들여가지고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이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베이직 세션이라는 이 조건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3학년부터는 이제 조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봤는데요. 3학년인데 컨퍼런스 세션을 들었다면 컨퍼런스 세션을 수강을 해야 한다.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들었기 때문에 이제 딥 세션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와가지고 컨퍼런스의 조건문에서 걸려가지고 이 조건문에 맞는 프린트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한 이 조건문에 대해서 계속 실습을 해봤는데요. 라이브 코딩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올린 실습 자료에는 이제 답이 없고요. 여기는 답이 있는데 한 5분 정도, 이제 41분이니까 5분 정도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주어질 때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다음에 나올 원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조건문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 보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answer은 0. 이제 기본값을 설정은 해줬는데 안 해도 무방하고요. 이제 크게 if문과 else문 크게 나눴습니다. 이제 등비 수열, 등차 수열에 들어있는 리스트가 주어질 때 마지막 원소 그 다음에 나올 원소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한 가지의 조건문을 써주고 이제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말을 써줬는데 처음에 예시 리스트를 짤 때 2, 4, 8, 16, 32로 했는데 이제 이 리스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따라서 앤서 값은 반환되는 게 다르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스터디 같이 이번 주차 스터디 하면서 같이 멘토님과 함께 물어보면서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문 for은 이제 인터러블 객체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실행 코드를 보면 리스트에는 10과 20, 30이 있고 이 리스트의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두 프린트 반환을 한다 하면 이제 세로로 10과 20, 30이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다르게 반복문 while은 이제 while에 있는 조건문이 거짓이 될 때까지 실행문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문의 결과가 이제 항상 참일 경우에는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유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 조건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문 while을 해서 5보다 작은 이제 원소를 출력을 해라. 근데 이제 i는 0에서 시작했는데 하나씩 더해가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 제어에서 브레이크는 정지를 하는 거고 컨티뉴는 해당 반복만 정지하고 바로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고 패스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제어를 배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먼저 보자면 이제 i가 원소가 5가 됐을 때 브레이크 멈춰라 하면 원래 10까지는 반복을 진행을 해야 하지만 10까지 가지 않고 5에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또 i가 5가 됐을 때 계속 컨티뉴 진행해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컨티뉴 해서 9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반복문은 이제 복잡한 반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어에 있어서 이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무한로프 같은 거를 제어를 해야 할 때는 이제 좀 어려운 코드를 쓰시면서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번 과제 하시면서 같이 복습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터러블 객체 생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레인지는 이제 시작값과 종료값을 그리고 건너뛸 정도를 받아서 객체를 변환하는 건데 꼭 이 스타트, 스탑, 셋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가는데 이씩 건너뛰어줘. 하기 때문에 0부터 8까지 이씩 건너뛰어서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enumerate 를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받아서 인덱스와 밸류를 함께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예시를 보면 이제 인덱스가 0이고 밸류가 1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가지의 자료형을 받았고 이 자료형의 각각의 인덱스가 무엇인지를 같이 반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은 길이가 같은 여러 이터러블 객체를 받아서 인덱스끼리 튜플로 묶어줘서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X, Y, Z라는 세 가지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가지고 이 식을 같이 반환했더니 같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를 해야 할 점은 그때 PPT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값과 여기 나와 있는 인자값이 같아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또 간단한 나이브 코딩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단을 받아서 구구단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먼저 간단한 3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이 어떻게 출력이 됐을까요? 되게 코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1부터 10까지 원소가 반복이 됐는데 넘값을 곱해서 이제 출력을 해달라라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1부터 10까지 곱하는데 이제 단에 따라서 어떤 게 앞에 원소가 오는지 넘이 오는지가 조금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컴프레hension은 이제 이 터널 객체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컴팩트해지면 이제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줄여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네, 아까 PPT에서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실습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1부터 20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럼 이제 20까지 해야 되니까 21로 레인지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어펜드를 해가지고 숫자를 반복해서 컴프레hension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이게 코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이잖아요. 이거를 두 줄로 줄여서 컴프레hension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리스트로 이렇게 함수를 하나로 묶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도 이제 짝수만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제 딱 한 줄만 간결하게 있었는데 이제 짝수라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if를 넣어서 조건이 한 줄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또 숫자 중 짝수는 그대로, 홀수는 2를 곱한 값이 있는 리스트를 반환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짝수라는 조건문을 넣어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짝수는 그대로 출력하니까 바로 이 i 짝수 값을 출력을 하고, 근데 홀수는 2를 곱해야 하니까 뒤에 else 홀수가 되겠죠. 얘는 2를 곱해서 반환을 해달라. 근데 단 1에서 20까지의 숫자들로만 이게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하는 값은 앞에 넣어주고, 이게 넣어주고, 이게 아닌 것은 이제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홀수 값을 어떻게 2를 곱해서 반환해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9구단, 위에서 만들었던 9구단의 2단부터 9단까지 만든 리스트를 출력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9구단이니까 i와 j 두 가지의 원소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2부터 10까지 시작을 하고 하나는 1부터 10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9구단이기 때문에 2단부터 9단까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1부터 9까지 곱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리스트가 출력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값이 단별로 리스트화 되어 있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이제 리스트가 중첩으로 안에 더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하나 중첩을 시켰기 때문에 출력 값을 보면 이중으로 리스트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내장 함수, 모듈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었는데 먼저 내장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되게 들어가 있는 내장 함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많이 쓰는 내장 함수를 기억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듈 함수를 이제 불러와야 하는데 이걸 한번 바로 실행을 하면 아마도 에러가 나실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아마 VS 코드에서 여신 분은 에러가 안 나실 거고, 주피터나 코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러가 나실 겁니다. 근데 VS 코드에서도 같은 드라이브 폴더 안에서 실행이 되어야 에러가 안 나고, 어, 만약에 흩어져 있으면 에러가 나는데, 이거를 에러가 안 나게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실습 파일을 보면 이 mymspy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거, myms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mymspy를 먼저 콜앱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mymspy를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주피터에서 쓰시는 분들은 주피터 안에서도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같은 환경에 놓을 수 있도록 실습 코드와 이 mymspy를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VS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그 폴더 자체를 그냥 압축 해제를 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그 압축 해제된 그 폴더 안에서 그 이 파일을 여셨다면 같이 -py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경이 같이 인식이 돼가지고 에러 없이 실행이 되실 겁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듈이 안 된다. myMSPy를 불러왔는데 import myMS에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모듈을 불러왔고요. 이제 기본적인 문법 실습이 끝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직접 시각화하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다른 파일을 불러올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마이메스 새로운 파일 불러오는 것과 동일하게 같은 환경에서 열 수 있도록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메스 모듈을 불러왔고요. 임포트까지 끝났으면 이 마이메스의 기본적인 연산 코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이메스를 쓸 때 다 마이메스를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import myMess as m, m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해서 쓴다라는 것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단어로 쓰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매스를 다 안 쓰고 n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매스에서 이제 함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이매스에 있는 add와 sub 함수를 불러와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원래 함수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definition의 약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시로 보자면 함수를 만들고 그대로 값을 넣으면 맞는 answer 값이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언패킹도 가능이 되는데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언패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는 잘 언패킹이 되는데 여기서는 언패킹이 안 되고 타입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정의한 함수는 x, y 딱 두 개의 인자만 있는데 여기서는 언패킹 할 때 세 개의 인자를 정해줬기 때문에 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타입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가 타입 에러 이유가 나와 있고요. 가변인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인수 함수는 이렇게 별표를 사용해가지고 리스트 값을 정해주면 이 가변인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썸이 돼서 answer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함수를 정의를 안 하고 실행을 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인수, 가변 인수를 배웠기 때문에 키워드 인수와 이 딕셔너리, 언패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함수, 인포 함수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인포 함수에는 name과 age, class num이라는 키워드 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에 맞게끔 제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미 함수를 한번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는 함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매니저 인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 인수를 사용해서 가변 인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함수를 설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키와 밸류 값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f스트링을 사용해서 저번 주차에 배웠던 f스트링을 적용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이름과 나이, 학번을 설정을 해주고 이것을 출력을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네, 초기값 지정. 이제 초기값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속을 DNA, 그룹을 DNA라고 초기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DNA 정보가 없어도 출력을 하면 기본값, 초기값인 DNA가 소속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이 데이터는 모두 초기값을 여자 또는 남자로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 매개 변수를 아예 초기값을 지정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편리하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반환을 하고 있는데 먼저 로컬 레인지에서는 20을 반환하고 있고 그냥 프린트 x에서는 10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은 밖에 있는 전역 변수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0이 들어가고 로컬 레인지에 있는 값은 안에서 x를 20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변수라서 20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값을 불렀음에도 똑같이 20이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x는 10이라고 지역 변수라고 설정을 했지만 이 안에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똑같이 동일한 값은 20을 반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 로컬도 이제 PPT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명함수입니다. 무명함수는 이제 람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없고 함수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함수를 이제 예시로 보자면 함수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설정을 해주고 람다 인자와 수식을 이제 차례대로 써줘야 합니다. 이제 마이 리스트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마이 리스트를 안에다 넣어주면 이 우리가 설정한 이 람다 x의 식에 따라서 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def 함수를 쓰면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def 함수를 정의를 내리고 그 안에 반복문을 넣고 그리고 출력하는 프린트 값까지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람다 값을 쓰면 하나의 리스트 값으로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한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의 필터를 쓰게 되면 필터를 해서 원하는 값만 골라서 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배워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복습을 하셔가지고 과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차부터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시면 멘토분들께 바로바로 질문 주셔도 되고 또는 스터디를 진행할 때 어, 과제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에 따라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이제 어떤 멘토분들께서는 이제 각자 주차에 맞는 예제 문제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멘토도 있으시고 또는 질문을 받는 멘토도 있으실 텐데 항상 실습이 이제 어려워지는 만큼 많은 질문과 많은 예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시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차시 때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